썼던 땅인데 좀 많이 아까웠었어요. 예,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농지였었고요. 물건이 이제 농지다 보니까 농지 문제가 생기고 건물은 매각제고 토지만 매각이고 뭐 계속 이런 것들만 해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 시세가 평당 그때 계산했을 때 제 기억으로 175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현저하게 시세가 높이 형성돼 있었고, 근데 감정가는 120억인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0억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입찰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게 제가 쓴 입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높게 싸고 낙찰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40억대 받으신 분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결국 불허갈등 떨어졌어요. 왜냐면 농취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기 서울 목동에 사시는 분인데 끝까지 소송을 했어요. 이 농취와 관련돼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겠냐면 불허가는 불허가대로 진행을 하고 다시 매각 진행하겠다. 농취 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120억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매물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농취회계가 싹 빠져버렸죠. 원래 농취 발급받으라고 써놨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제 농취회계가 빠지고 농취 제출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1차 때부터 진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진에서 욕심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취 매각 조건, 농취 조건이 빠져버리니까 당신들이 이제 높게 낙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사진 상태는 이런 상태였었고 택배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불법 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좀 놓치고 나서 굉장히 좀, 물론 입찰 들어간다고 다 낙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많이 아까웠었죠. 왜냐면 이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땅 가지고 있으면 저 여기 안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헛된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특수물건 하는데 가장임차인이나 유치권은 이제는 특수물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매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임차인하고 유치권이 특수물건이었었지만 지금은 가장임차인이나 유치권은 그냥 일반 물건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수익이잖아요, 수익. 근데 일반 건축물이나 상가 받았을 때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수익률이 20%다, 15%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것들이 수익률을 얘기할 때 몇 프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몇 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몇 배다. 그러니까 토지는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그리고 좀 풀어낼 수 있는 끈기만 있으시면은 사실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 계속 나오죠. 계속 할 것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까웠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첨단지구에 있는 그 모텔 부지 나왔던 거, 그건 20만 원 차이로 떨어진 거. 그건 왜 아까웠냐면요, 그 건축 허가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도 먼저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됐는데 건축 허가권과 관련된 문제를 관으로부터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매각되고 완납증명 갖고 와라. 그럼 건축주 명예 신고 수리해줄게. 유일하게 답을 받은 곳이 그 광주예요, 거기. 그래서 그 답을 받아가지고 아시다가 됐다 싶었는데 그 이제 20만 원 차이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 점이 있었죠.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산지 얘기 좀 해볼까요, 이면? 이 금액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연한 상상을 하실까봐, 구치가 크다 보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돈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고요. 제 주위에 이렇게 좀 돈이 있으신 분하고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구치가 좋은 구치가 아니잖아요. 뭐 입찰이 뭐 30 뭐 썼으니까. 근데 같이 들어갔으면 어차피 다 쓰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임야 산지를 좀 볼까요? 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임야 낙찰 받아가지고 집 하나 짓고 그냥 뭐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살아야지 이런 분들 계시고, 아니면 임야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개발 사업을 해야지. 주택개발 사업, 저것도 아까 그 화성 반월동이요. 그 토지도 사실 욕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택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냈던 것이고, 통상은 이제 주택개발 사업이나 그때 막 타운하우스 같은 것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안 생길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동탄 바로 옆이니까 괜찮겠다 싶었고, 또 한 가지 플러스로 제가 봤던 것이 뭐냐면 통상은 이렇게 임야에다 주택개발 사업 진행하면 도시가스가 인입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근데 이 물건지는 제가 이제 완전 플러스 요인으로 봤던 것이 뭐냐면 물건지 경계 아파트가 있어요, 경계 아파트. 그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인입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은 도시가스 따오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게 뭐 얘기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 이 반월동 토지 이 물건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을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조사하면서도 일이 많았었고,
거기 이제 원래 땅 주인이 낙찰받은 사람 길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니까 땅이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진입 넣고 근데 이만큼 땅을 자기가 먼저 받아버렸어요. 이만큼 땅.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땅이에요, 땅. 이 부분을 받아보니까 여기 통로를 이제 못 통행하게 하려고 굉장히 높게 받아버렸어요, 이 부분을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경매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이건 하나의 이제 큰 변수가 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버릴까? 저는 이제 이쪽에다 진입로를 만들거나 이쪽에다 진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도 사버렸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는 진입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은 이분에 대한 소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결론은 여기다 이제 길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낙찰 받았으면 여기다 이렇게 담벼락을 쳐가지고 나무를 긴 나무 심어갖고 철조망 쳐갖고 이렇게 쳐버리려고 왜 내 땅이니까 경계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갑이 될까요? 지는 지대로 이제 땅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계획 세울 때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통로를 이쪽으로 만들고 이 땅 그대로 활용하고 땅 못 사용하면 여기다 이제 담도 쳐버리고 땅 못 사용하면 언젠간 자기가 이 땅을 팔지 않을까 길게 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건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땅 조사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변수. 근데 그 이후에 뭐 남이 한진에서 받아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결 잘했겠죠. 돈 많은 회사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야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거 다 거의 대부분 임야 받아가지고 주택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임야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개발 사업 진행하는 그 구역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이제 혜택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 셋 중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임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될 땅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것도 임야의 종류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까 농지 종류에서 출발했듯이 임야도 우리가 산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산지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보전산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보전산지. 그럼 1번이나 2번의 공통점 뭐냐면 둘 다 산지예요. 차이점은 이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예요. 보전을 목적. 그럼 개발행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 목적, 저기 써있는 2번 목적,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집 짓고 팔고 싶어요. 그럼 1번 땅으로 가야 돼요? 2번 땅으로 가야 돼요? 2번 땅. 준보전산지를 낙찰받아야지. 보전산지 낙찰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전산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요. 산지관리법. 여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만약에 준보전산지일 때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보전산지일 때는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더 강한 행위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보전산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익용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는 말 그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보전하는 겁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산지는 일단 그 원칙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지는 국토가 숨쉬는 공간이거든요. 국토가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개발해가지고 막 아파트 단지를 싹 지어버린다. 이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국토가 숨쉬는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우리가 돈을 납부하는 이유가 내가 나무 깎았으니까 나무 심을 만큼 돈을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지는 숨쉬는 공간이니까. 농지도 마찬가지죠. 농지 전용 부담금을 왜 내는 거냐면 농지는 식량 생산 부지잖아요. 그럼 식량 생산 부지는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을 했어? 그럼 돈 내고 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는 대체 농지를 조성할 테니까.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 그래서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 산지는 대체 산림 조성비 뭐 이런 것들 내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원래 산지는 개발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지는.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 준보전산지고 이 보전산지는 보전이 목적이다 보니까 개발행위 인허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공익적 목적에서 보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익적 목적에서 국토가 숨쉬는 공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 종합계획을 보면 녹지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녹지축은 10년 지나도 녹지축이고 20년 지나도 녹지축이 안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백산만 떠올려보세요. 거기 산 좋고 경치 좋으니까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자제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공익용 산지라고 불러요. 그다음 임업용 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을 생산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 심는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나무 심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없애는 거는 못하겠죠. 개발행위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의 공통점은 둘 다 보전 산지고 보전이 목적이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이런 걸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뭐냐면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 중에서 더욱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럼 더욱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그냥 낙찰 받아놓고 내 땅이구나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지는 그럼 나누면 산지 전용 제한 지역,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입찰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가 경매가 진행되면은 낙찰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덥석덥석 낙찰 받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낮아요. 낙찰가가 낮으니까 어찌 보면 싸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싸게 받아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전이 목적이에요? 개발이 목적이에요?
보존. 그러니까 산림자원을 보존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휴양림 같은 거. 산림자원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또는 저 수목원 같은 거.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수목장님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거기 들어갔죠. 수목장. 그래서 수목장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인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에서는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 있죠? 다시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대해서도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 자원을 보존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근데 이제 산지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산지관리법과 국토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비오토 규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2010년도부터 비오토 규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이 비오토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대금을 인합했던 얘들이 엄청 많았어요. 산지를 낙찰받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그 대금을 미납하게 된 이유가 이 비오토 규제 때문에 그래요. 이 비오토이 뭐냐면 FM 명칭이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서 뭐 생태 군락지를 형성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오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군락지를 형성했고 생태 공동체를 형성했대요. 그러면 이 지금 멘트들 자체가 보존해야 되겠어요? 개발해야 되겠어요? 보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제 등급을 5년 단위로, 이건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든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만 비오토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군락을 이뤄서 하나의 도시 생태 현황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그걸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차등으로 등급 매기고, 물론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잎목 건수도 보겠죠. 나무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빽빽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 보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눴는데 나눌 이유가 없어요. 서울은 다 1등급이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비오토 규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 절대 낙찰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임야가 경매가 나오면 임야가 경매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서울은 다 비오토 1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비오토 1등급이면 이건 받아놓고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처음에 실제로 이거는 서울시 조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이게 위기질서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해봤죠.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이거 뭐 헌법소원까지 한번 가볼까, 이 생각도 좀 해봤는데 항상 똑똑한 사람이 먼저 있다니까요. 누가 소송 진행했다가 패소 판결 받았어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보세요. 비오토 규제를 하게 되면 녹지가 보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면 도시 입장에서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숨쉬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니까 녹지축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비오토 규제 좋은 거네 하면서 이걸 따라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방 물건 볼 때도 이제는 비오토 1등급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야를 낙찰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것들은 엄청난 제한이 되는 거죠. 엄청난 제한. 그래서 이 비오토 규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렇게 비오토 1등급이 땅들을 낙찰 받아가지고 분필해가지고 팔아먹었던 사람들도 있죠. 말씀 드렸었나요 제가? 저기 동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기 종로요.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토법에 의해서 용도적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준보전 산지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관심 가지시면 싸게 받으면서 웬만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뭘 지어가지고 내가 장사하자, 근생을 짓자, 아니면 뭐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준보전 산지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산지는 뭐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이것도 좀 말씀드려볼까요? 그럼 만약에 지금 1필지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뭐 산 4-1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임업용 산지인지 공인용 산지인지 임업용 산지인지 또는 준보전 산지이면서 계획관리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는 것인가?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열람하는 거, 인터넷 검색창에다 토지 이용 계획을 치시면 홈페이지가 뜨고 홈페이지에다가 해당 물건지 주소지를 입력하게 되면 이 주소지에 뭐 임업용 산지하고 뭐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이제 이 땅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하고, 임업용 산지만 그냥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시면 돼요. 농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그냥 그런 게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경매물건 볼 때 오른쪽 카테고리에 토지 이용 계획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연동되고요. 제가 이제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봤더니 여기 임업용 산지라고 나오고 또 옆에 바로 준보전 산지라고 나오고 또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 토지에 임업용 산지도 있고 준보전 산지도 있고 계획관리 지역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뭐가 궁금하실 거냐면 그럼 어디가 계획관리 지역이요? 몇 평이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만약 이게 10,000평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근데 계획관리 지역이 같이 있는데 이게 4,000평이래요. 그럼 양호하죠. 근데 계획관리 지역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이게 한 100평밖에 안 된대요. 이건 안 양호죠. 그럼 완전히 임업용 산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 볼 수 있는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산지 정보 시스템을 쳐보세요. 산지 정보 시스템을 치시면 하나의 홈페이지가 뜨고요. 거기에다가 산지 정보 시스템 치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입력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산지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색깔이 틀리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이건 임업용산지. 여기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여기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대전에 가면은 그 노원지구 뒤에 그 반석동인가 반석역 앞에 거기에 이제 임야가 경매가 나왔는데 너무 완경사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 제가 다 언제 조사했던 거냐면 제가 주택개발 사업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화성 반환동 토지도 그랬고 그다음에 대전 노원지구 그쪽도 그랬고 왜냐면 그 뒤쪽이 다 이제 그 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등산로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다 집 지어놓으면 뭐 등산 가기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공인용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는 40억인데 뭐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은 한 4, 5억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유찰되니까 관심 가지고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것이고 근데 공인용 산지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택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공인용 산지가 공인용 산지로는 묶여있지만 산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없으니까 좀 개발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사는 해봤지만 결국에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제가 이거 받아갖고 뭘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빌라가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처음 드린 것 같은데 과거에 2008년도 9년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빌라 찍었는데 만약에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LH공사에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LH공사에서 그 이제 소년소녀 가장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분들한테 싸게 임대해주기 위해서 집을 매입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주구장창 계속 매입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 관악구에 소년소녀 가정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뭐 1000개 집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할당을 해요. 매년 초에. 이번에는 관악구에서 우리가 한 200억 자금을 풀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만큼 매입하자. 그리고 뭐 양천구로 갔던 양천구가 뭐 50명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는 한 10억 가지고 자금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매년 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 매입을 해요. 근데 무조건 빌라라고 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매입할 조건이 다 있어요. 이런 거. 그 조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안 되는 조건이 있고 지금은 이게 나올 때마다 조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빌라를 받아놓고 안 팔려고 LH공사에 이렇게 빌라를 파는 적이 있는데 빌라를 사갈 때는 감정가대로 사가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감정가대로 파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뭔지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럼 이거 감정가 40억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낙찰받고 감정가대로 팔면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LH공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산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에요. 근데 감정가로 사는 게 아니라 낙찰가대로 사겠대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야는 저 빌라나 이거하고 매입을 하는 이유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야는 매입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감정 태워가지고 감정가대로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신이 취득한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야는 그래서 이제 그때 공인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는 좀 파가지고 그때 공부를 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것이 뭔가 아까 가능한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산지에 대한 이해하면서 양가 1번에 보전산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전산지 중에서 공인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가 있고 이런 임업용 산지에서는 뭐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써있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준보전 산지에 대해서 나오죠. 준보전 산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개발 행위가 그래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이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뭐 3번 산지 개발과 관련된 기타 쟁점하면서 좀 써놨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혹시 그 프린트물이 들어가셨습니까? 그 투자 포인트라고 써있는 거 있나요?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없어 아주 옛날 자료가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 들어간 거니까 그냥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파고들어서 공부할 때 투자 포인트 찾을 때 그때 이제 공부했던 자료들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수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는 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지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이렇게 드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를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나무 키워서 파는 것도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나무 키워서 파는 것도.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임업용 산지, 공인용 산지, 개발 제한구역 이런 땅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비오톱 1등급에서는 나무 키워서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오톱 1등급은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지 전용 제한지역하고 비오톱 1등급 그거는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생각도 해봤어요. 비오톱 규제 둘 때 그냥 진짜 좋은 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공인용 산지가 아니에요. 근데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대지예요 지목이. 근데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어요. 저기 평창동 그다음에 성북동 가면은 지목은 대지이지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목은 대지지만 그러니까 감정가는 엄청 높죠. 근데 1등급으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불가능해요. 못 짓는 거죠. 그래서 비오톱 1등급이 뭔지 아셔야 되고 이게 이제 5년마다 그때 이제 서울시 가서 공부하면서 파고들하고 공부할 때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10년도에 시작했고 15년도, 그다음 20년도니까 다시 또 지금 용역에 착수했을 거예요. 다시 또 이제 5년 지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해제가 되겠지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오톱 1등급 해제되는 비율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넓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안 좋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땅이 욕심나니까 어떤 사람이 뭐 팁 아닌 팁을 주는 것이 나무 죽여라, 다 죽여라.
고사리 뿌려갖고 죽여라. 2년 3년 지나면서 천천히 죽여라. 그러면은 1등급 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돈 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어터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지까지 마무리 짓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아마 우리가 남은 것들 조금 설명드리고 뭐 숙박시설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뭐 말로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시간부터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엠펠 강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 계산기 하나씩 가지고 오시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계산기 연습 자료가 나갈란가 모르겠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산기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드릴게요.